사부 15번째 글입니다. 15. 옴므 아름의 글이 1. 수다스러운 앞지. 마음의 격동에 비하면 도시의 동난이 무엇인가? 인간은 민중보다 한층 더 심오하다. 장발장은 바로 이때에 무수한 반란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든 구렁들이 그의 속에서 다시 열렸다. 그 역시 파리처럼 무섭고 어두운 혁명의 어귀에서 떨고 있었다. 몇 시간으로 충분했다. 그의 운명과 그의 의식은 갑자기 어둠으로 덮여버렸었다. 파리처럼. 그에 관해서도 역시 두 원리가 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바야흐로 흰 천사와 검은 천사가 10년의 다리 위에서 맞붙어 싸우려 하고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다른 것을 떨어뜨릴까? 어느 것이 이길까? 이 똑같은 6월 5일의 전날, 장발장은 코제트와 투생을 데리고 옴므 아름의 거리에 거처를 정했었다. 하나의 급변이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코제트는 저항해보지 않고서 필름의 거리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의지하여 살아온 이래 처음으로 코제트의 의지와 장발장의 의지가 서로 달라 보였었고 충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립했다. 한쪽에서는 반대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고집이 있었다. 모르는 사람 하나가 장발장에게 던진 이사하시오라는 느닷없는 충고는 그를 단호하게 만들 정도로 그를 불안스럽게 했다. 그는 자기가 꼬리를 잡히고 추격당하고 있는 줄 믿고 있었다. 코제트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 다 옴므 아름의 거리에 도착하기까지 저마다 자기 생각에만 골똘하여 입을 꼭 다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장발장은 하도 걱정이 되어 코제트의 슬픔을 알아보지 못했고 코제트는 하도 슬퍼서 장발장의 걱정을 알아보지 못했다. 장발장은 투생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런 일은 그전에 집을 떠날 땐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풀림의 거리에는 아마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예상했고 투생을 두고 갈 수도 없었고 그녀에게 비밀을 말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헌신적이고 믿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인에 대한 하인의 배반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투생은 마치 본래부터 장발장의 하녀로 태어난 것처럼 호기심이 없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바른 비일의 시골말로 이렇게 말했다. 내사 요런 주젠디 나 흘리나 하면 고만이겠지? 뭐 딴 것이서 아랑곳 할 거 있어? 그는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풀림의 거리에서 떠날 때 장발장이 갖고 간 것이라고는 코제트가 그의 부속물이라고 명명한 향기로운 작은 가방뿐이었다. 가득 찬 트렁크들은 짐꾼들을 필요로 했을 것이고 짐꾼들은 정인이 된다. 그들은 바벨론 거리의 문 앞에 상마차를 오게 해서 떠났었다. 투생은 가까스로 조금의 네이와 의복 그리고 몇 가지 화장품들만 꾸릴 것을 허가받았다. 코제트는 그녀의 문방구와 앞집밖에 가져가지 않았다. 장발장은 이 잠적을 깜짝까지 감추기 위해 해가 진 뒤에만 풀림의 거리에 별장을 떠나도록 조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제트는 마리우스에게 편지 쓸 겨를을 가질 수 있었다. 옴므 아름의 거리에 도착했던 건 밤이 다 되어서였다. 그들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옴므 아름의 거리의 숙소는 뒷돌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두 개의 침실과 하나의 식당에 붙은 하나의 부엌, 투생의 차지가 된 십자 침대 하나가 있는 고미다락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파트에는 필요한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람은 그의 걱정을 하는 것만큼 터무니없이 안심도 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것이다. 장발장은 옴므 아름의 거리에 당도하자마자 걱정이 풀리고 차츰 쓰러졌다.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사람의 정신에 작용하여 진정시키는 장소들이 있다. 거리는 어둠침침하고 주민들은 조용하여 장발장은 옛 파리의 이 골목길에서 무언지 알 수 없는 조용함의 전념 같은 것을 느꼈는데 이 골목길은 하도 좁아서 두 개의 말뚝 위에 가로질러 놓은 두꺼운 널판지로 수레의 통행이 차단되고 시끄러운 도시의 한복판에서 귀머거리의 벙어리 같고 한낮에도 웃음푸레하고 늙은이들처럼 말이 없는 100년 묵은 높은 집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는 사이에는 말하자면 감정이 없었다. 이 거리에는 망각의 공기가 거리에 의려 있었다. 장발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가 맨 먼저 배려한 것은 그 부속물을 자기 곁에 갖다 놓는 일이었다. 그는 잘 잤다. 밤은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밤은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덧붙여 말할 수도 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그 유쾌하게 잠을 깼다. 식당은 낡은 원탁 하나와 거울 위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나지막한 찬장 하나, 흘러빠진 안락의자 하나, 투생의 꾸러미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몇 개의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는 보기 흉한 곳이지만 그는 그러한 식당도 매혹적이라고 생각했다.
투생의 구름이 하나에서는 장발장의 국민병 제복이 틈으로 내다 보이고 있었다. 코제트는 어떤가 하면 투생들을 자기 방으로 수프 한 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저녁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5시경에 매우 분주히 이삿짐을 치우느라고 왔다 갔다 하던 투생은 식당 테이블에 찬 닭고기를 내어 놓았는데 코제트는 아버지에 대한 예의상 그것을 바라보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코제트는 아직도 두통이 안 깼다고 핑계를 대면서 장발장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자기 침실에 들어박혀 버렸었다. 장발장은 닭날개 하나를 맛있게 먹고 식탁에 팔을 짚고 신압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안정을 얻었다. 이렇게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투생이 두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그에게 더듬더듬 말하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들었다. 어르신, 난리가 났어요. 파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많은 책략을 궁리하는데 골몰하여 그것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창에서 문으로 또 문에서 창으로 걷기 시작하고 더욱더 진정되었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그의 유일한 관심거리인 코제트가 그의 생각에 다시 떠올랐다. 그 두통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다. 그건 사소한 신경발작이고 전혀의 우울증이고 일시의 구름이니 하루 이틀 후에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행복한 생활이 다시 계속되는데 아무런 장애도 보지 않고 있었다. 이런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용이해 보이는데 장발장은 지금 그러한 좋은 시간에 있었다. 그러한 좋은 시간은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보통 나쁜 시간 후에 오는데 이것은 자연의 근본 그 자체이고 천박한 사람들이 정반대라고 부르는 연속과 대조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장발장은 빛이 나고 있는 이 조용한 거리에서 얼마 전부터 그를 불안에 빠뜨렸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의 푸른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 아무 어려움도 탈도 없이 필름의 거리에서 떠나온 것, 그것은 벌써 좋은 징조였다. 몇 달 동안만이라도 조국을 떠나 런던에 가 있는 것이 아마 현명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프랑스에 있던 영국에 있던 곁에 코제트만 있어준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코제트만이 그의 고국이었다. 코제트만으로 그는 충분히 행복했으며 코제트에게는 자기만으로는 아마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 예전에 그의 분내이자 불면증이었던 그런 생각도 지금은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모든 고민에서 해탈하여 완전한 낙관 속에 있었다. 코제트가 자기 곁에 있으므로 그는 그녀가 자기 것인 것 같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어본 환각이다. 그는 마음속에서 그리고 온갖 편리한 수단으로 코제트와 함께 영국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몽상의 예상 속에서 어디서고 자기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리저리 천천히 거닐다가 그의 시선이 갑자기 뭔지 이상한 것에 부딪혔다. 찬장 위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거울 속에 다음과 같은 몇 줄의 글이 면전에 보이고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애인이여, 오 슬퍼라. 아버지는 우리가 곧 떠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옴머 아르메 거리 7번지에 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고요. 6월 4일 코제트. 장발장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코제트는 이 집에 와서 앞지를 찬장 위의 거울 앞에 놓은 채 애달픈 분내 속에 넋이 빠져 전날 풀림의 거리를 지나가던 젊은 노동자에게 부탁했던 그 편지의 사연을 쓰고 나서 말리려고 눌렀던 바로 그 앞지의 면이 활짝 펼쳐진 채 둔 것도 모르고 그걸 거기에 놔두고 잊어버렸던 것이다. 글씨가 앞지 위에 박혔었다. 거울은 글씨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하학에서 대칭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서 앞지 위에 거꾸로 된 글씨가 거울 속에서 교정되어 본래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장발장은 전날 코제트가 마리우스에게 써보낸 편지를 눈앞에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청천의 병력 같은 것이었다. 장발장은 거울로 갔다. 그는 그 몇 줄의 글은 되읽었으나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번갯불 속에 나타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건 환각이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건 그럴 리가 없었다. 조금씩 그의 지각이 명확해졌다. 그는 코제트의 앞지를 바라보았고 사실에 대한 감각이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앞지를 집어들고 말했다. 그것이 여기서 오는구나. 그는 앞지에 박힌 네 줄을 열에 들뜬 듯이 검사했는데
거꾸로진 글씨들은 이상하게 마구 갈기에 써놓은 것 같아서 거기에 아무 뜻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생각했다. 이건 아무 뜻도 아니다. 거기에 쓰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가슴 가득히 숨을 쉬었다. 무시무시한 순간에 그 누가 이런 어리석은 기쁨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사람 마음은 모든 환멸을 맛보지 않고서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앞지를 손에 쥐고 들여다보면서 어리석게도 기뻐하고 환각에 속은 것을 생각하여 막 웃으려고까지 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다시 거울 위에 떨어져 그는 다시 그 환영을 보았다. 그 몇 줄의 글씨는 냉혹하게도 또릿또릿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번에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환영도 재현하면 현실이 되는데 그것은 명백했다. 그것은 거울 속에 옳게 반영된 글씨였다. 그는 깨달았다. 장발장은 비틀거리고 앞지를 손에서 떨어뜨리고 찬장 옆 낡은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떨어뜨리고 눈은 흐릿하고 얼이 빠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건 명백하다. 세상의 빛은 영원히 사라졌다. 코제트는 이것을 누군가에 써보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영혼이 다시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 어둠 속에 은은한 외침의 소리를 들었다. 그가 그의 우리 안에 두고 있는 개를 가서 사자한테서 빼앗아라. 괴이하고도 슬픈 일이지만 이때 마리우스는 아직 코제트의 편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이 마리우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우연하게도 그것이 엉뚱하게 장발장에게 건너갔었던 것이다. 장발장은 이날까지 어떠한 시련에도 져본 일이 없었다. 그는 지독한 시험들을 받았었다. 단 하나의 불운의 폭력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었다. 운명의 잔인함은 모든 형벌들과 모든 사회적 오해들을 가지고 그를 끈덕지게 괴롭혔었다. 그는 어떠한 것 앞에서도 물러나거나 굽히지 않았다. 그를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어떠한 극단적인 것도 감수했다. 그는 회복한 불가침의 인권도 희생했고 자유도 버렸었고 목숨까지도 내걸었고 모든 것을 상실했고 모든 고초를 겪었으며 언제나 공정하고 금욕하여 때로는 순교자처럼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역경의 모든 가능한 공격들에 연마된 그의 양심은 영원히 난공불락인 것 같을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내심을 들여다보았다면 이 시간에 그의 양심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운명이 그에게 주고 있는 그 기나긴 신문에서 그가 받았던 모든 고문들 중에서 이번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집계에 집혀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모든 잠재적인 감수성들의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다. 그는 미지의 심금이 꼬집힘을 느꼈다. 아, 최고의 시련은, 아니 오히려 유일한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가엾은 늙은 장발장은 물론 아버지로서밖에는 코제트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부승회 속에 그의 생애의 고독 자체가 모든 사랑들을 받아들였었다. 그는 코제트를 자기의 딸처럼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누이처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애인도 아내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므로 자연은 어떠한 거절증수도 받아들이지 않는 채권자이므로 모든 감정들 중에서 가장 우시한 이 감정도 역시 다른 감정들에 섞여 있었으나 이 감정은 막연하고 모르는 것이고 맹목적인 순결성과 전혀 관련이 없이 순결하고 무의식적이고 천국 같고 천사 같고 신성했다. 그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능이요, 본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인력이었다. 그리고 적절하게 말해서 그 사랑은 코제트에 대한 그의 막대한 애정에서는 마치 금맥이 큼큼한 처녀산에 있는 것과 같았다. 이미 지적한 이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결혼도 불가능했다. 심지어 영혼들의 결혼조차도. 그렇지만 그들의 운명이 결혼했던 것은 확실하다. 코제트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해서 한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장발장은 거의 긴 생애에 아무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연달아 오는 정열과 연정은 겨울을 보내는 나무잎들과 한 신살점을 보내는 남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연녹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그러한 연속적인 현상을 그의 속에 전혀 빚어내지 않았었다. 요컨대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거니와 그 모든 내적 융합은 한데 결합하여 하나의 높은 덕이 되고 있는 그 모든 전체는 장발장을 코제트에게 아버지로 만드는데 귀착하고 있었다. 장발장 속에 할아버지와 아들, 오빠, 남편 같은 것이 있게 만들어진 이상한 아버지, 그 속에 어머니마저도 있는 아버지, 코제트를 사랑하고 열애하는 아버지, 이 어린아이를 빛으로, 주택으로, 가정으로, 조국으로, 천국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그가 확실히 끝난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자기에게서 빠져나가고 그녀가 자기 손에서 벗어나고 그녀가 달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구름이었고 그것이 물이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 그녀의 마음은 딴 사내를 향하고 있다. 그녀의 평생 소원은 딴 사내에게 있다. 사랑하는 이는 따로 있고 나는 아버지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을 때, 그녀는 내 밖으로 떠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느낀 고통은 견딜 수 없었다. 여태껏 해온 그 모든 것이 이런 꼴이 되고 말다니, 그리고 이럴 수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다니. 그러자 아까 말했듯이 그는 머리에서 발까지 반항심에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머리털 뿌리 속까지 한없이 이기심이 깨어남을 느꼈고 자아가 이 사나이의 심년에서 아우성쳤다. 내부의 붕괴가 있다. 절망적인 확실성이 인간 속에 침투하면 때로는 그 인간 자체인 심오한 요소들이 찢어지고 깨어지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고통이 그 정도에 이르면 그것은 양심의 모든 힘의 폐주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위기다. 이러한 위기에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의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통의 한도가 넘칠 때에는 아무리 냉정한 특성이라도 당황한다. 장발장은 다시 앞지를 집어들고 또다시 확신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돌처럼 굳어져서 그 부인할 수 없는 몇 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영혼의 내부가 송두리째 허물어지는가 싶을 지경으로 그의 마음속에 먹구름이 일었다. 그는 이 뜻밖의 새 사실을 부풀어가는 몽상 속에서 표면상 침착하게 그리고 무서운 침착성을 가지고 검토했다. 무서운 침착성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침착성이 조상의 싸늘함에 이르는 때에는 무서운 것이니까. 그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운명이 걸어온 무시무시한 발자취를 헤아려 보았다. 그는 그렇게도 어리석게 지워버렸던 지난해 여름의 걱정이 생각났다. 그는 그 10년을 확인했다. 그것은 여전히 똑같았다. 다만 장발장은 더 이상 그 가장자리에 있지 않고 그 밑바닥에 있었다. 이상하고도 비통한 일이지만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양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명의 모든 빛은 떠나버렸었다. 그의 직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정황들과 날짜들, 코제트가 있다금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한 것을 대조해보고 그 녀석이다 하고 생각했다. 절망의 추측은 결코 빗맞지 않는 일종의 신비로운 활이다. 처음 짐작부터 그는 마리우스를 마쳤다. 그는 그 이름은 몰랐으나 그 사람은 이내 알아냈다. 그는 기억의 냉혹한 상기 속에 릭상부르 공원의 그 알 수 없는 배회자를, 연애를 찾아다니는 그 불쌍한 사나이를, 그 낭만적인 건달을, 그 바보를, 그 비겁한 자를 똑똑히 보았다. 비겁한 자라 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곁에 있는 처녀들에게 와서 추파를 던지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밑바닥에는 그 청년이 있고 모든 것이 그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그는 장발장은 거듭난 사람이고 자기 영혼에 그렇게도 많은 수양을 쌓은 사람이고 모든 인생과 모든 빈궁, 사랑에서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인 장발장은 자기 자신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하나의 괴물, 정오를 보았다. 큰 고통들에는 낙담이 있다. 그것들은 존재할 의욕을 꺾는다. 그러한 고통들에 빠지는 사람은 무엇인가가 자기한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젊었을 때에는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오면 서글프고 나중에는 침울하다. 오호라, 피가 뜨거울 때에는 머리털이 검은 때에도 머리가 횃불의 불길처럼 몸 위에 똑바로 있는 때에도 운명의 두루마리가 아직도 그 두께를 그의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때에도 탐나는 사랑에 가슴이 벅차 상대방으로 인해 아직도 두근거리는 때에도 앞날에 만회할 시간이 있는 때에도 모든 여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모든 미소들이 그리고 모든 장래가 그리고 모든 지평이 거기에 있는 때에도 생명력이 완전한 때에도 절망이 무서운 것이라면 하물며 노년기에는 세월이 더욱더 어슴푸레하게 빨라져가고 무덤의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황혼기에는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는가. 장발장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투생이 들어왔다. 그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물었다. 그건 어느 쪽이요? 아시오? 투생은 어리둥절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씀이지요?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싸우고 있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소? 아, 예, 어르신. 하고 투생은 대답했다. 생메리 쪽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기계적인 운동이 있다. 장발장이 5분 후에 거리로 나와 있었던 것은 아마 무의식 중에 그러한 운동의 충동을 받은 것이었으리라. 그는 맨머리로 자기 집 문 앞의 푯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미 밤중이었다. 2. 등불이 원수인 건달. 얼마 동안이나 그는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 비통한 명상의 민물과 썰물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던가? 구부러져 있었던가? 꺾이도록까지 구부리고 있었던가? 또다시 몸을 일으키고 견고한 것에 다시 발을 붙일 수 있었던가? 아마 그 자신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리는 적적했다. 황망히 집에 돌아가는 몇몇 불안스러운 시민들은 그를 본둥만둥했다. 위험한 때에는 저마다 제 생각만 한다. 야등 켜는 사람은 여느 때처럼 와서 7번지의 문 바로 맞바라기에 있는 가로등에 불을 켜고 가버렸다. 이때 누가 어둠 속에 있는 장발장을 살펴보았더라도 그는 산 사람 같지 않았으리라. 그는 거기 문 앞의 푯돌 위에 앉아서 얼음 귀신처럼 옴짝도 않고 있었다. 절망에는 빈결이 있다. 경종소리와 요란스러운 소음이 어렴풋이 들려오고 있었다. 폭동에 섞인 그 모든 떨리는 종소리들 속에 생폴 성당의 큰 시계가 장중하게 유유히 11시를 쳤다. 왜냐하면 경종은 곧 인간이고 시간은 곧 신이니까. 시간의 경과는 장발장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장발장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거의 그 무렵에 갑작스러운 총성이 시장 쪽에서 터지더니 두 번째로 더 격렬한 총성이 뒤따랐는데 그것은 아마 앞서 본 바와 같이 마리우스에 의해 격퇴당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샹브르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 대한 공격이었으리라. 밤중의 고요로 말미암아 한결 맹렬해진 것 같은 그 두 차례의 총성에 장발장은 몸을 떨고 그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가 이어 다시 푯돌 위에 주저앉아 팔짱을 끼었고 그의 머리는 다시 천천히 가슴 위에 수그러졌다. 그는 다시 자기 자신과의 음침한 대화를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눈을 들었다. 거리에 누가 걸어오는데 발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 바라보니 가로등 불빛에 고문수관으로 가는 거리 쪽에 젊고 명랑하고 창백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가브르슈가 옴마 아름의 거리에 막 도착했다. 가브르슈는 위를 쳐다보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그에겐 장발장이 완전히 보였으나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가브르슈는 위를 보고 나서 아래를 보았다. 그는 발도둠하여 아래층의 문과 창들을 만져보았는데 그것들은 모두 닫히고 빗장이 걸리고 맹꽁이 좌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꼭꼭 닫힌 집들의 진열창을 대여섯 개나 확인한 뒤 건달은 어깨를 으쓱하고 저 자신과 함께 이런 말로 본론에 들어갔다. 제기랄.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허공을 보기 시작했다. 장발장은 조금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도 않고 대답도 않을 것 같은 마음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 못 견딜 것 같이 느껴졌다. 꼬마야 하고 그는 말했다. 무슨 일이냐? 난 배가 고파요 하고 가브르슈는 또렷이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도 꼬마인걸? 장발장은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5프랑짜리 한 잎을 꺼냈다. 그러나 할미새같이 동작이 날쌘 가브르슈는 금세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그는 가로등을 보았다. 이런 하고 그는 말했다. 너희들은 아직도 여기에 가로등을 켜고 있군. 너희들은 규칙 위반이야. 친구들아 질서문란이야. 이걸 부셔다오. 그러면서 그는 가로등에 돌을 던졌는데 그 유리가 어찌나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떨어졌는지 맞은편 집에서 휘장 아래 쭈그리고 있던 시민들이 소리를 들렸다. 또 1793년이 왔네. 가로등은 심히 흔들리다가 꺼졌다. 거리는 갑자기 캄캄해졌다. 그렇다. 낡은 거리야 하고 가브르슈는 말했다. 너희 밤의 모자를 써라. 그러고는 장발장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저기 저 거리 끝에 있는 우람한 건물은 뭐라는 거요? 고 문서관 아니요? 저놈의 퉁퉁한 기둥들을 좀 뜯어다가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으면 근사하겠다. 장발장은 가브르슈에게 다가갔다. 불쌍한 놈, 배가 고프다니 하고 그는 혼잣말로 나직히 말했다. 그러고는 100수 5프랑입니다. 100수짜리 동전을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큰 돈에 놀라 가브르슈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큰 하얀 돈에 눈이 부셨다. 그는 5프랑짜리 화폐를 소문으로 알고 있었고 그 평판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 동전 하나를 가까이에서 보고 매우 기뻤다. 호랑이를 들여다보자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한참 동안 황홀한 눈으로 그것을 주시하고 나서 장발장 쪽으로 돌아서서 그에게 화폐를 내밀며 의젓하게 말했다. 아저씨, 나는 가로등을 깨뜨리는 게 더 좋아요. 이 사나운 짐승은 도로 가져가요. 나는 결코 매수당하지 않아요. 요곳에는 5개의 발톱이 있지만 나를 핥히지 못해요. 너 어머니는 계시니? 하고 장발장은 물었다. 가브로슈는 대답했다. 아마 아저씨보다 더 말을걸요. 그럼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이 돈을 너희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가브로슈는 마음이 움직였다. 게다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신뢰감을 가졌다. 그럼 정말? 하고 그는 말했다. 가로등을 못 부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군요. 뭐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부셔라. 아저씨는 참 좋은 사람이요. 하고 가브로슈는 말했다. 그러면서 5프랑짜리 동전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더욱더 신뢰감을 느끼고 그는 덧붙였다. 아저씨는 이 거리에 살아요? 그래, 왜 그러지? 7번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7번지는 뭐하러? 여기서 어린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제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싶었던 것이다. 그는 손톱으로 머리를 덕덕 긁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아, 여기구나. 한 가지 생각이 장발장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극도의 불안에도 그러한 명민함이 있는 것이다. 그는 어린애에게 말했다. 너 내가 기다리고 있는 편지를 갖고 온 게 아니냐? 아저씨가? 하고 가브령씨는 말했다. 아저씨는 여자가 아닌걸요? 편지는 코제트 양에게 온 것 아니냐? 코제트? 하고 가브령씨는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런 이상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럼 하고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내가 그 편지를 전화기로 떼어 있다. 다오. 그렇다면 아저씨는 바리케이트에서 나를 보냈다는 걸 아시겠군요? 그렇지.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가브리오씨는 또 하나의 호주머니에 주먹을 쑤셔넣고 넷으로 접은 쪽지 하나를 꺼냈다. 그런 뒤에 그는 거수경례를 했다. 서신의 경위를 하고 그는 말했다. 임시정부에서 온 거니까? 다오. 하고 장발장은 말했다. 가브리오씨는 머리 위로 쪽지를 떠받들고 있었다. 이걸 연애편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요. 이건 한 여자에게 온 거지만 민중에게 온 거요. 우리는 싸우고는 있지만 여성을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병아리를 낙타에게 보내는 사자들이 있는 상류사회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다오. 요컨대 하고 가브리오씨는 계속했다. 아저씨는 내게는 좋은 사람 같아요. 빨리 다오. 예스. 그러면서 그는 장발장에게 쪽지를 건넸다. 빨랑빨랑해요 아무개 아저씨. 아무개 아가씨가 기다리니까. 가브리오씨는 이 말을 지어낸데 만족했다. 장발장은 말을 이었다. 답장은 생마리로 보내야겠지? 거기가 어디라고 아저씨가? 이 편지는 상브러리 거리의 바리케이트에서 온 것인데 나는 거기로 돌아갑니다. 안녕 동지. 그렇게 말하고 가브리오씨는 떠났다. 또는 더 적절히 말해서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가 오던 곳으로 다시 날아갔다. 그는 총알처럼 곱고 빠르게 거기에 구멍을 내듯이 그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옴머 아르메의 골목길은 다시 고요해지고 적적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속에 어둠과 꿈을 갖고 있는 이 이상한 어린아이는 그 새까맣게 늘어서 있는 집들의 안개 속에 빠져 암흑 속의 연기처럼 쓰러져 버렸다. 그가 사라진 후 한참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포도에 떨어져 부서지는 가로등의 요란한 소리가 나서 아닌 밤중에 벼랑간 다시 시민들의 잠을 깨우고 화나게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그가 영 꺼져 없어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쇼엄 거리를 지나가는 가브리오씨였다. 3. 코제트와 투생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장발장은 마리우스의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올빼미처럼 어둠에 만족하여 더듬적 계단을 올라가고 가만히 문을 열었다가 도로 닫고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아 귀를 기울이고 10중8구 코제트와 투생이 자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퓨마드의 지마병에 성냥개비를 서너 개나 집어넣은 후에야 불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방금 했던 것은 도둑질이었다. 마침내 촛불이 켜지고 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짚고 쪽지를 펴서 읽었다. 감정이 격할 때 우리는 읽지 않고 들고 있는 종이를 말하자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것을 희생자처럼 조르고 구기적거리고 분노나 환희의 손톱을 그 속에 박고 말미로 달려갔다 서두로 뛰어왔다 하며 주의력은 열이 나고 계략, 대충, 요점을 이해하고 한 점은 파악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라져버린다. 코제트에게 보낸 마리우스의 편지 속에서
장발장은 다음의 몇 마디밖에 보지 않았다. 나는 죽는다. 너가 이것을 읽을 때 나의 넋은 너희 곁에 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이 두 줄의 글 앞에서 그는 무서운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한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에 짓눌린 것 같이 하고 있다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놀란 것 같은 눈으로 마리우스의 쪽지를 바라보고 정오하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그 찬란한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기쁨을 느끼고 무시무시한 환성을 질렀다. 이렇게 다 끝났다. 결말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다. 그의 운명을 맡고 있던 인간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는 스스로 제 멋대로 자진해서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장발장은 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의 잘못도 없이 그 사나이는 죽어가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벌써 죽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의 열띤 마음은 추측해 보았다. 아니다. 그는 아직 죽지 않았다. 편지는 분명히 이튿날 아침에 코제트가 읽도록 쓰였다. 밤 11시와 12시 사이에 들은 그 두 차례의 일제 사격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바리케이트는 새벽녘이 아니면 본격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어쨌든 그 사나이는 일단 이 싸움에 말려 들어간 이상 살아날 길이 없다. 그는 톱니바퀴 속에 감겨 들어가 있다. 장발장은 해방된 느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코제트와 단둘이 있게 되리라. 경쟁은 끝났다. 미래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 쪽지를 호주머니에 간직하기만 하면 된다. 코제트는 그 사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영 모르리라. 일이 돼 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그 사나이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아직은 죽지 않았더라도 곧 죽을 건 틀림없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는 침울해졌다. 그 뒤에 그는 내려가 문지기를 깨웠다. 1시간쯤 후에 장발장은 완전한 국민병 복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서 나갔다. 문지기는 그가 옷차림을 다 갖추는데 필요한 것을 인근에서 쉽사리 그에게 구해 주었었다. 그는 총탄을 잰 총과 약포가 가득 들어있는 단약 주머니를 휴대하고 있었다. 그는 시장 쪽으로 갔다. 4. 가브르슈의 과도한 열성. 그러는 동안 가브르슈에게 방금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가브르슈는 쇼움 거리의 가로등을 성실히 돌로 박살낸 다음 비에유 오드리에트 거리에 접근하여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좋은 기회다 싶어 할 수 있는 노래를 모조리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노래 때문에 늦추어지기는커녕 도리어 빨라졌다. 잠들어 있거나 겁을 먹고 있는 집들을 따라서 불을 지르듯이 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뿌리기 시작했다. 새가 소사나무들 속에서 흠담을 하고 어저께 아탈라가 어느 논팡이하고 떠났다고 주장을 하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내 친구 참새야 너는 지적이누나. 요 전날 밀라가 창을 두드리고 나를 불렀다고.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참으로 귀엽구나 말갈량이들. 나를 홀린 그녀의 독에는 오로필라 새님도 취하리라. 이 오로필라는 당시의 유명한 동물학자입니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사랑과 사랑싸움 나는 좋더라. 아네스가 나는 좋더라. 파멜라가 나는 좋더라. 리즈는 나를 불사르고 스스로 탔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옛적에 쉬제트와 제일라의 스카프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은 그 주름들에 섞여들었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사랑이여, 너가 빛나는 어둠 속에서 너가 롤라의 머리에 장미꽃을 씌우는 때 나는 사랑 때문에 지옥에라도 가리.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잔, 너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는다. 내 마음은 어느 날 날아올랐다. 그것을 가진 것은 잔일 것이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그날 저녁 카드릴 춤을 추고 나오다가 별들에게 스텔라를 가리키고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지. 보라 이 여자를.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라. 가브르슈는 노래를 부르면서 잠옷, 손짓, 몸짓을 했다. 몸짓은 후렴의 지점이다. 무궁무진하게 용모가 변하는 그의 얼굴은 거센 바람에 나붓기는 찢어진 옷자락보다도 더 괴상망측하게 뒤틀어진 온갖 찡그린 상을 다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혼자뿐인데다가 밤중인지라 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았다. 세상에는 그러한 숨은 보배들이 있다. 갑자기 그는 뚝 꺼쳤다. 연가는 그만두자 하고 그는 말했다. 그의 고양이 같은 눈은 어느 대문 앞 쑥 들어간 곳에 그림에서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한 인물과 한 사물을 보았는데 사물이란 다름 아니라 손수레였고
인물이란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시골떡이었다. 수레의 손잡이는 포도에 기대어져 있고 시골떡의 머리는 수레 앞 흙바지에 기대어져 있었다. 그의 몸은 그 빗면 위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발은 땅바닥에 닿아 있었다. 가브르슈는 이러한 치들의 일을 잘 알고 있었는지라 그것이 술꾼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그것은 어느 변방의 짐꾼인데 너무 술을 마셔 자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밤에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하고 가브르슈는 생각했다. 시골놈이 수레에서 잠들어 있다. 수레는 공화국을 위해 가져가고 시골놈은 왕국에 두어두자. 그의 생각이 금세 다음과 같은 빛으로 비추어졌다. 이 수레를 우리 바리케이트에 갖다 놓으면 안성맞춤이겠다. 시골떡이는 코를 골고 있었다. 가브르슈는 수레를 살그머니 뒤에서 잡아당기고 시골떡이는 앞에서, 다시 말해서 발을 잡아당겼다. 그래서 일순간에 시골떡이는 태연하게 땅바닥에 납작 들어 누워 있었다. 수레는 빠져나와 있었다. 어떠한 뜻밖의 경우에도 임기응변에 익숙한 가브르슈는 항상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는 호주머니 하나를 뒤져서 바지 한 장과 어떤 목수한테서 훔친 붉은 연필도막 하나를 꺼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너희 수레를 영수하였음 프랑스 공화국. 그리고 가브르슈라고 서명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는 시골떡이의 비로드 조끼 호주머니에 그 종이를 넣고 두 주먹으로 채를 잡고 시장 방향으로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쏜살같이 수레를 앞으로 밀고 갔다. 그것은 위험한 짓이었다. 왕립 인쇄소에는 위병소가 있었다. 가브르슈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위병소에는 교외의 국민병들이 주재하고 있었다. 위병대는 경계심을 품기 시작하여 야전 침대 위에서 머리를 들고 있었다. 연달아 부서진 두 개의 가로등, 목청이 찢어지게 부른 그 노래, 그것은 해가 지면 자고 싶어 그렇게도 일찍 촛불을 꺼버리는, 그렇게도 겁이 많은 거리들에는 대단한 일이었다. 1시간 전부터 이 건달은 이 고요한 구역 일대에서 마치 병 속의 날벌레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교외의 중사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수레가 굴러가는 요란스러운 소리는 기다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중사로 하여금 정찰을 해보도록 결심케 했다. 요건 꽤 많은 인원인데 하고 그는 말했다. 가만 나가보자. 무정부의 칠두사가, 이 말은 머리가 7개인 전설상의 뱀입니다. 이 괴물은 머리가 잘리면 곧 또 생겨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칠두사입니다. 무정부의 칠두사가 상자에서 나와 거리에서 날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중사는 살금살금 위병소 밖으로 나왔다. 가브르슈는 수레를 밀고서 비에유 오드리에트 거리에서 나오려던 찰나 갑자기 하나의 군복과 군모, 깃털 장식, 소총과 딱 마주쳤다. 두 번째로 그는 뚝 멈춰 섰다. 아니 난 또 누구라고? 하고 그는 말했다. 안녕하시오 공안질서. 가브르슈는 놀라면 잠깐이었고 이내 가라앉았다. 어디 가나 깡패야? 하고 중사는 소리쳤다. 동지 하고 가브르슈는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부르주아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모욕하는 거요? 어딜 가나 못된 놈아. 아저씨 하고 가브르슈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마 어저께는 재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 파면되었군요. 어딜 가느냐고 묻고 있지 않나 이 망나니야. 가브르슈는 대답했다. 말씀이 점잖으시군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나이 먹어 보이진 않은데 그 머리털을 싹 팔아버리면 좋겠구려. 한 줌에 100프랑으로 그러면 죄다 500프랑은 될 텐데. 어딜 가느냐 말이다 도둑놈아. 가브르슈는 응수했다. 그 참 말씀이 더럽군요. 다음에 젖을 얻어먹으려거든 그 입을 더 잘 씻어야겠는데쇼. 중사는 총검을 맞댔다. 어딜 가는지 정말 내게 말하지 않을 거야 악당아. 장군 하고 가브르슈는 말했다. 우리 마누라가 상고가 들어서 의사를 데리러 가는 중이요. 무기를 들으라 하고 중사는 소리질렀다. 자기를 위태롭게 한 것을 이용하여 도망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자의 묘수인데 가브르슈는 대부분의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수레였는데 이제 그를 보호할 것도 수레였다. 중사가 막 가브르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수레는 힘껏 돌진하여 총알처럼 맹렬히 중사한테 굴러갔다. 중사는 정면으로 빼퉁이를 맞아 도랑 속에 나둥그러지고 동시에 그의 총이 공중에 발사되었다. 중사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의 병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총소리를 듣고 모두들 한꺼번에 무턱대고 쏘아댔고 그런 뒤에 다시 총탄을 재어 다시 쏘기 시작했다.
이 소경 장떠먹기식 일제 사격은 꼬박 15분이나 계속되었고 유리창의 유리 몇 장을 파괴했다. 그러는 동안 가브르스는 죽자사자 퇴각하여 거기서 대여섯 거리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어야 걸음을 멈추고 앙팡 루저 자선병의 모퉁이의 한 푯돌 위에 헐레벌떡거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난 뒤에 그는 총소리가 콩 뽑듯 나는 쪽을 향하여 왼손을 코높이로 들어올려 3번 앞으로 까딱거리면서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그것은 파리의 개구장이 짓이 프랑스식 조롱을 집중한 최고의 몸짓인데 얼마나 그것이 효과적인가는 이미 반세기 동안이나 계속돼 온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쾌활함은 씁쓸한 생각으로 흐려졌다. 정말? 하고 그는 말했다. 우스워 죽겠네. 포복 절도할 노릇이야. 기뻐 죽겠다. 하지만 내가 길을 잃었네. 길을 돌아가야만 할까 보다. 시간에 알맞게 바리케이트에 도착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다름질 치기 시작했다. 다름박질 치면서도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거리 저거리로 빨리 빠져들어가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노래소리는 어두움 속에서 작아져갔다. 하지만 아직도 감옥들이 남아있네. 세상의 질서가 요따위라면 이 몸이 나가서 다스려주마.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나. 그 누가 구주회를 하지 않겠나. 커다란 공이 굴러갈 땐 옛 세상은 온통 무너지리라.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나. 늙고 착한 백성아 우리의 목발로 때려 부수자. 호화로운 왕정이 펼쳐진 저 루브르 궁을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나. 우리는 대궐문을 부수고 들어갔네. 샤를 10세방한 그날 버티지 못해 제목을 잘랐네. 어여쁜 아가씨들 어디로 가나 롱나. 이병들이 사격에 전과가 없지는 않았다. 술에는 점령되고 취하는 포로가 되었다. 전자는 계류장에 들어가고 후자는 훗날 종범형의로 군법회의에서 조금 신문을 받았다. 당시의 검사는 그 기회에 사회의 방위를 위해 불굴의 열성을 보였다. 가브르스의 사건은 탕플 구역의 전설로 남아 마을의 늙은 시민들의 가장 무서운 추억거리의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기억 속에 왕립 인쇄소의 위병소 야섭이라는 제목으로 불리었다.